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주말 특별판. 오늘은 모터스포츠계의 정점 포뮬러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넘버원 모터스포츠 해설가 윤재수 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데요. 네. 제가 정정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정할 부분이 있었나요? 오프닝에 소개를 하시면서 라디오 국내 오프닝에. 최고의 네. 모터스포츠 전문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어,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야기꾼. 이야기군. 이고요. 예. 진짜 전문가들은 따로 계십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모터스포츠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직접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계시고 모터스포츠 현장에서 직접 차를 만지시는 분들, 직접 차를 끌고 경주에 나서시는 분들이 훨씬 위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저의 입장도 저는 이야기꾼으로서 최고의 사람들에게 이야기꾼. 즐겁게 전달을 해주고 네. 사람들이 재밌게 느껴서 나중에 진짜 전문가가 아. 해설을 하는 그날이 오면 편안하게 정말. 소파에서 나도 좀 보고 싶다. 그걸 꿈꾸고 있어서요. 예. 제가 이제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네. 말하자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갑자기 하는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네, 이제 예수님이 저는- 등장할 때까지. 그렇죠. 이제 길을 준비하고 있는 앞서서 예, 여러 예. 가지 이 밑밥만 깔아주고 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현실과 또 약간의 겸손함이 섞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최고의 이야기꾼 잡지사는 이야기꾼들을 좋아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포뮬러 1 시즌이 한창이라 엄청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바쁩니다. 바쁘시죠?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셨고 부르시면 와야죠. 위원님 보니까 캐로라는 닉네임으로도 알려져 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캐로가 뭔가요? 카드캡터 사쿠라라는 만화를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카드캡터 체리로 카드캡터 체리아 알죠? 네, 카드캡터 사쿠라에 나오는 그 노란색 작은 이상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봉인의 파수꾼 케르베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줄여서 이걸 케로베로스 하니까 캐로라고 부르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캐로인데 그게 이제 일본어로 하면은 개굴 할 때 캐로. 캐로로 할 때 캐로인가? 그게 이제 개구리여서 나온 캐로가 예, 맞습니다. 예. 개굴이거든요. 그래서 캐로라고 부르지 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캐로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 친구의 이름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서브컬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여러 애니메이션 동호회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PC 통신에서 쓸 때 아이디가 캐로짱이었습니다. 그 캐로에서 가져와서. PC 통신 시절에. 그렇죠. 나우누리였습니다. 나우누리에서 생각보다 좀 딥하게 들어가시네요. 윤재수 위원님은 그 드라이버 선수 출신은 아니시죠?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어쩌다 이렇게 모터스포츠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네, 그게 이제 처음 방송을 할 때 2010년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제가 처음 해설을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당시에 MBC에서 캐스터를 맡고 있던 지금은 이제 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이명진 캐스터라고 계신데 그 이명진 캐스터의 소개로 어떻게 보면 따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 모터스포츠와 F1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트위터 친구로 이렇게 아는 정도였다가 그때 얘기하면서 유럽의 이야기꾼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유럽의 이야기꾼. 네.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준비하던 시기에 2010년에 처음 코리아 그랑프리였는데 2009년에 제가 이제 영암에 내려갔었어요. 2009년에요. 네, 2009년에 공사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서킷 만드는 현장에. 서킷 만드는 현장을 보고 싶어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그렇거든요. 더 놀라운 건 거기서 외국에서 온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영국에서 온 노부부를 만났어요. 이분들은 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뭐 숫자, 뭐 기록 이런 거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닌데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뭐 45년 전에 영국 그랑프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정말 이 체험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와 정말 재밌겠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중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영국 노부부는 이제 당시로선 이듬해에 있을 코리안 그랑프리의 서킷 만드는 그렇죠. 현장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갈밖에 없는 건물도 없고 와. 막 공사 현장만 보러 온 거예요. 그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그 정도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애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느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20년쯤 뒤에 한번 내가 해설을 한다면 좀 다른 이런 이야기꾼처럼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해설을 중계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20년 후를 봤는데. 다음 날 이번에 우리 해설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 코리아 그랑프리 쪽 일을 하러 가게 되면서 공석이 됐다. 좀 와줄 수 있겠냐. 그거를 이명진 캐스터가 이제 추천을 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 방송국 쪽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출이 아니잖아요. 또 그런 선입견이 있었나? 스포츠 중계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출이 돼야 그 경험이나 이거에 대해서 검증이 됐잖아요. 지금은 벽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예전엔 더 그랬었어요. 2010년쯤만 해도 축구나 야구에 몇 분 빼고는 거의 힘든 상황이었고 바꿔서 방송국 입장으로 생각하면 뭘 믿고 안 쳐요. 이 사람이 모터스포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느 회사의 무슨 대표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무슨 블로그에 글 몇 개 쓰던 친구인데 어쨌든 근데 그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PD님 얼굴도 못 보고 이 선출 아닌데 써도 되냐 하는 그 윗분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방송에 생방송 투입이 돼서 방송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15년 동안 계속 하게 됐네요. 20년 후를 봤는데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왔고 지금 제가 보니까 모터스포츠 국내 팬 중에서는 해설은 윤재수다 막 이런 반응이 뭐 지배적인 것 같아요. 정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해설 제가 하고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해설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요? 더 잘해야지 되고 제가 좀 틀리는 것도 많고요. 제가 숫자에 약하고 이름에 좀 약하거든요. 건망증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모터스포츠를 직접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눈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아요. 워낙 빨라서 경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슬슬 노안도 오고 거기 순위도 되게 깨알 같은 글씨로 자막이 뜨잖아요. 안 보여요. 실시간으로. 네, 이제 글씨가 이제 슬슬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보기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윤재수 위원님과의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F1에 대해서 거의 뭐 일자 무식 수준이었는데 주말 내내 그 F1 다큐멘터리도 좀 정주행을 해보고요. 나름 공부를 좀 해봤는데 진심으로 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세계를 30몇 살 먹도록 모르고 살았나. 정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닌 대회더라고요. 포뮬러 1이. 그래서 윤재수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F1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그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의 죄가 아니라 알려주지 않은 사람의 잘못입니다. 이전까지 그 다큐멘터리를 보기 전까지 이 세계를 왜 몰랐나라고 만약에 느끼셨다면 우리 알려주지 않은 제 잘못이죠.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모터스포츠 결국 이제 F1은 모터스포츠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모터스포츠는 결국 자동차 문화의 일부분인데 이 자동차라는 거는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장난감 하나만 던져줘도 보통은 좋아하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사실 좋아할 만한 거였어요. 맞아요. 뭔가 위대한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차는 사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싱싱 달리는 건 그냥 좋아요. 구체적인 숫자나 뭐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물론 어린아이에게 특히 이제 그런 거 이제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자아이들은 자동차 장난감,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주는 막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어떤 장난감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요즘은 이제 여자아이들에게도 자동차 장난감을 주는 문화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만 잘해줘도 자동차는 좋아하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또 그 명품 브랜드 차 로고가 부착된 유모차를 밀어주시더라고요. 태워서. 그렇습니다. 유모차도 차입니다. 그럼요. 동력이 없을 뿐이죠. 동력이 있으면은 사실 모두 모터스포츠의 일환이 되고요. 혹시 모터스포츠 자동차 경주 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모터스포츠? 네, 정말 많은데요. 자동차 경주 말고요. 네, 많죠. 뭐 그 바이크도 있을 거고. 그렇죠. 모터사이클. 이른으로 하는 모터사이클.
또 뭐가 있을까요? 동력으로 가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네. 경정. 경정? 네. 모터보트로 하는. 모터보트 경정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종종 해외 진기명기에 많이 나오는 비행기 경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잘하는 선수가 좀 있는데 드론 레이싱이 있어요. 드론 레이싱이 있어요. 네. 정말 정신없이 빠르면서 재밌습니다. 박진감 다 모터스포츠에 이게 다 모터스포츠입니다. 네. 그 뭐 스노우모빌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 많은 F1 선수들이 오프 시즌에 다른 모터스포츠를 또 해요. 그래요? 네. 그 모터스포츠가 아닌, 모터가 아닌 스포츠도 많이 하지만 네네. 모터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속도라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싱싱 달리는 거, 이거에 한번 빠지면 뭐든 좋거든요. 오프 시즌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모터스포츠를 다 하거나 모터가 아니면은 이제 자전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이클 경기에 직접 나가거나 트라이애슬론에 나가는 F1 선수들도 많고 이게 속도를 내는 거라면 뭐 스키 정말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쪽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터스포츠 중 하나인 F1의 가장 큰 매력도 역시 속도감이다. 그렇죠. 그냥 자동차라서 좋은 거고요. 자동차라서. 자동차가 달린다. 여기서 좋은데 빠르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까 드론 이런 부분에서는 잘하는 선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모터스포츠가 그렇게 대중적 인기를 끄는 스포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이게 역사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모터스포츠라는 게 처음 생겼던 거를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1894년을 시작으로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오경장하고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있던 때 이제 유럽에서는 모터스포츠, 심지어 이게 나라마다 다르지만 프랑스에서는 그게 그랑프리 레이싱의 시작으로 보고요. 그랑프리 레이싱의 시작이라는 건 결국은 F1의 시작이거든요. 1894년에 프랑스에서는 그때 시작됐다라고 해요. 예, 주장합니다. 그걸 첫 번째 프랑스 그랑프리라고 주장을 해요. 주장이지 아무도 인정은 안 하지만 하여튼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1906년에 최초의 프랑스 그랑프리로 인정받는 그랑프리를 프랑스에서는 9번째 9년째 한 거라고. 그게 몇 년이라고요? 1906년. 1906년. 이것도 진짜 오래됐는데. 그렇죠. 1906년도 오래된 건데 1894년이면 이루 말하기 힘들죠. 그래서 갑오경장. 어쨌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처음 모터스포츠가 시작됐어요. 1980년대. 90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네요. 그걸 생각하면 또 저의 소견으로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이 정도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계기가 있으면 갑자기 늘어나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지금 중계하고 있는 쿠팡 플레이 생중계가 시작되고 나서 폭발적으로 몇십 배로 늘었어요. 그 이후에만. 그걸 생각하면 이런 계기가 또 몇 번 찾아오고 나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적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시작한 시점에 비해서는. 그렇죠. 이 100년 역사를 가진 곳들이랑 직접 비교를 하면은 너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역사 자체도 우리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팬베이스는 어쨌든 성장세라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사실 뭐 스포츠카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자동차 관련 뭐 제조 기술은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뭐 F1에 참여하거나 이럴 의사가 없습니까? 네, 이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 굉장히 큰 회사 있는데 있죠. F1 안 하냐? 이제 내년부터는 WEC 월드 엔듀런스 챔피언십에 나간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 F1의 그 이복 동생 같은 거의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옆 동네의 스포츠카 레이싱, 이게 F1은 포뮬러 레이싱이고요. 그랑프리 레이싱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쪽 옆 동네 내구 레이스 이게 이제 스포츠카 레이싱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월드 스포츠카 챔피언십이었고 2012년부터는 월드 인듀런스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의 만만치 않은 권위를 가진 대회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일 대회로는 르망 24시간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24시간 동안. 네, 24시간 동안 합니다. 거죠. 24시간이 모터스포츠 역사로 치면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는 경기가 아니에요. F1이 말도 안 되게 짧은 거고요. 2시간이 안 돼서 끝나니까. 어쨌든 그 르망 24시간은 단일 대회로는
F1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최고입니다. 탑입니까? 네, 와, 원탑입니다. 그렇군요.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예, 예. 이 르망 24시간도 이제 얼마 전에 100년이 넘었는데 와. 이 르망 24시간에 나갈 거예요. 우리 기업이요? 네. 그래요? 네, 내년에 나갈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여기에 이제 이걸 정정을 조금 하고 가야지 되는 게 네. 어떤 기업이 하는 게 애초에 아니에요. 모터스포츠는. 그럼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이 모터스포츠는 네. 스포츠 팀이 하는 겁니다. 스포츠팀. 근데 이제 팀명이 다 뭐 메르세데스, 페라리 이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F1에서 네. 현재는 아니지만 몇 년 전만 조금만 시계를 돌려도 최강 팀이었던 메르세데스. 이제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네. 메르세데스가 만들었을까요? 자동차 아닙니까? 회사가? 아니죠. 네. 저는 약간 메르세데스 약간 계열사 느낌으로 F1 팀이 있는 줄 계열사죠. 알았는데. 계열사인데, 맞아요. 네. 예, 계열사인데 네. 그렇다고 그걸 자기네가 만들었냐면 그건 아닌 거죠. 그 팀을 메르세데스가 만든 게 아니다. 그렇죠.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팀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예. 거의 대부분은 네. 기본적으로 모터스포츠 팀이 있고 예. 그거를 자기 브랜딩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협력을 하거나 네. 이런 관계를 가져가고요. 네. 현재의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이제 켄 티렐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마트라라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랑 같이 손잡고 만들었던 마트라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마트라가 자기들 엔진으로 차 좀 써라 하는데 엔진이 별로다 하고선 이제 예. 우리는 포드 코스워스를 쓰고 싶다 하면서 아예 그러면 내 이름으로 팀 만들어 티렐 이게 나오고 예. 그 티렐이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 네. 이제 하향세를 걷다가 네. 팀이 망하고 네. 그거를 이제 언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브리티시 하시죠. 아메리칸 네. 토바코 담배 회사에서 인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브리티시 아메리칸 레이싱 BAR이라는 팀이 생기고 그 BAR을 혼다가 인수를 해요. 그래서 혼다가 되고 예. 혼다가 이제 F1에서 철수를 하면서 네네. 이거를 1펜스의 로스 브런이라는 그 팀 수석 네. 보통 이제 다른 스포츠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는 입장인데 네. 사실 반쯤 오너라서 감독이랑은 달라요. 구단주와 감독이 한 중간쯤 어디 애매한 예. 위치에 있거든요. 예. 어쨌든 로스 브런이 그 1펜스의 팀을 사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신데렐라 1펜스의 스토리입니다. 팀을 샀다. 네, 그래서 그걸로 또 챔피언이 돼요. 완전 망할 것 같은 팀. 예. 그래서 그 기적을 이룬 팀을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수를 하죠. 그러면서 메르세데스라고 이름 붙인 게 현재의 메르세데스입니다. 그러니까 팀의 뿌리는 엄청 유구하고 그렇습니다. 오래됐지만 스폰서가 계속 바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걸 그럼 왜 인수했냐? 예. 이거를 또 따져야 되는데 그거는 1930년대 그랑프리 레이싱의 황금기 이게 없었으면 F1은 없어요. 30년대 황금기였어요? 네, 1930년대 그러니까 90년대죠. 네. 이 황금기가 정말 미친 시기였는데 예. 그러니까 독일 그랑프리도 90년 전에 독일 그랑프리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1935 독일 그랑프리. 이때가 왜 이렇게 미친 시기였나요? 그때가 이제 모터스포츠라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신세계죠. 그때도 자동차가 이제 만들어진 지 한 50년 됐어도 네.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그랑프리 레이싱이 네. 완전 새로운 기술, 엄청난 첨단 기술이 스포츠로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을 해주는 예. 지금 F1 다큐멘터리에서 느끼셨던 그거를 현장에서 1935 독일 그랑프리 레이스 때 현장에 온 사람만 30만 명이에요. 서킷에. 아니 근데 이때면 유럽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사이 아닌가요? 2차 대전 직전이었기 때문에 예.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치 독일과 히틀러가 엄청 밀어주던 시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붐업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모터스포츠는 이것도 꼭 나중에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국가를 내세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인터넷에서 약간 좀 인터넷 용어로 좋지 않은 용어지만 국뽕이라는 표현이 있죠. 국가대항전 성격이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최고야라는 거를 내세울 수 있는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최고고 이런 스포츠를 운영하는 거에서 최고고 그거를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랑프리 레이싱에서 이기는 거예요.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런 나라들.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함 한 척 만들 돈을 걸고서 너네가 세계를 제패하면 우리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거 우리 돈 하면서 눈먼 돈이다 우리가 최고니까 하면서 이제 받으려고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우토 우니온이라는 정말 메르세데스 벤츠 입장에서는 듣보잡 애들이 이제 딱 나오면서 얘네한테 반반을 준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히틀러의 친한 친구였던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옆에서 열심히 손을 비볐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우토 운용과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양강이 있는 거에 이탈리아의 알파 로메오가 참여하면서 삼국지처럼 이 싸움이 일어나는 그거의 절정이 있던 게 1935 독일 그랑프리라. 이거에 사람들이 눈이 멀고 온갖 신문들이 일면 기사에 막 그랑프리 레이싱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됐고를 사람들은 그 글로 읽으면서 배우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죠. 그 시기가 이미 90년 전에 겪고 있었으니까 국가에서는 이걸 더 밀어주고, 야, 독일이 최고라고 빨리 써. 영국에서는 우리가 최고라고 해. 이탈리아에서는 우리가 최고라고 해. 이러던 시기라 더더욱 뜬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서 이게 모두 중단됐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의 그 즐거웠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빨리 F1 빨리 부활시켜 해가지고 다시 생긴 게 1950년 F1의 탄생이 됩니다. 그게 공식 F1의 탄생인가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랑프리 레이싱이 F1의 뿌리예요. 그걸 모두가 알고 있고, 이름이 F1이라고 한 건 전쟁 끝나고 1950년에. 그렇죠. F1이라는 이름의 규정이 생긴 건 1946년이고 F1의 이름을 건 이벤트가 나온 건 47년. 그리고 F1은 챔피언십이기 때문에 챔피언십 탄생이 1950년인데 지금 이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 딱 일주일 전입니다. 그렇군요. 녹화일 기준으로. 75년 5주년이라고 이벤트가 엄청 많아요. 올해가 75주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F1의 F가 포뮬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포뮬러는 왜 붙는 겁니까? 포뮬러는 우리 언어 공부를 좀 해볼까요? 포뮬러가 영어에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형식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또 아니면 수학 좋아하시면 공식.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함수 막 이런 거 할 때도 FF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라틴어에서 포르마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결국은 규칙 규격입니다. 규격을 정해놓고 이제 F1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야, 다 차가 똑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형태잖아요. 우리가 타는 승용차랑 처음 봤을 때 저거 뭐야? 전혀 다르죠. 그렇죠? 제 차랑 전혀 차야? 다르죠. 싶은 그 형태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 같은 차가 하나도 없어요. F1은 사실 같으면 안 된다는 규정까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자신들의 IP, 이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디자인으로 차를 남들이랑 같지 않다는 게 확인된 디자인으로 차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F1은 이게 생각하시면 처음에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라고 느끼는데 규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그 레고 같은 거 있죠. 이 조립식 장난감. 이거를 규격을 딱 정해줘요. 이 레고에 이 부품들 안에서 써라고 한 부품을 10,000개 던져줘. 거기에서 맘대로 만들어. 그런데 이 부품 이 10,000개를 써. 그런데 길이는 요거여야 되고 부피는 요 안에 들어가야 되고 요것만 지켜서 만들어. 그 다음엔 자유야. 라는 이 규칙을 포뮬러라고 하는 거죠. 같은 블록박스를 준 다음에 만드는 건 니네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해라. 그래서 생각보다는 자유로워요. 오히려 다른 포뮬러들 지금 FIA, F2, FIA, F3 이런 식으로 F1의 피더 시리즈라고 F1의 드라이버 공급을 하기 위한 이렇게 밑에 주니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챔피언십들은 같은 차를 써요. 그런데 F1에 올라오는 순간 차들이 다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F1은 그 어떤 규칙을 던져주는데 그거에 따라 차를 만들고 그 규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가장 빠른 차가 나와야 되죠. 매년 그게 차량이 업그레이드 되죠. 매년뿐만 아니라 매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매경기 그걸 반영해서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판도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 메르세데스, 페라리, 맥라렌 이런 팀명이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컨스트럭터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렵죠. 컨스트럭터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컨스트럭트는 우리 영어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모터스포츠나 F1이 우리나라에서 팬 베이스가 쉽게 넓어지지 않는 이유, 혹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모국어가 우리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였으면 훨씬 좀 한 3배는 쉬웠을 거예요. 스폰지처럼 들어왔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 쓰는 용어나 모터스포츠에 쓰는 용어, F1에 쓰는 용어가 대부분 되게 일상 용어예요. 전문 용어가 아니고 기술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그런 게 쭉 깔려 있거든요. 컨스트럭터도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데 그냥 건조한다, 뭐 만들어낸다 이런 거잖아요. 컨스트럭션 이런 거잖아요. 실제 컨스트럭션이란 말을 많이 쓰고 컨스트럭터는 말 그대로 차를 만들어내는 자,
그게 컨스트럭터예요. 뭐 엔지니어들을 말하는 건가? 이게 뭐냐면은 예.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내 모 영화에서도 언급이 되고 F1은 그냥 차빨 아니냐. 차 좋으면 이기는 거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페라리, 메르세데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차가 빠르다라고 하는 그 차에는 그 차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담겨 있는 개념이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드라이버라는 부품이에요. 드라이버는 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제일 느낀 게 드라이버가 저는 단연 뭐 압도적인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진짜 드라이버도 말씀하신 대로 일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드라이버가 일부고 그래서 차가 좋아야 당연히 이깁니다. 그런데 그 차가 좋다는 거에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팀을 옮기면 드라이버 따로 팀 따로 이 조합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드라이버가 모든 걸 해줄 수도 없고 원래 있던 팀의 차가 모든 걸 해주지도 않아요.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e스포츠를 지켜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컨스트럭터 결국 차를 만들어내는 팀이라는 게 모든 시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다 포함인가요? 감독, 드라이버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드라이버도 포함이고 그 팀원들 전체를 포함하고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어셋들, 자산들을 다 포함해서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거고요. F1은 드라이버한테 상금을 안 줘요. 드라이버 우승해도 상금이란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뻐한다고 샴페인 터뜨리면서? 그렇죠. 자, 이제 F1은 상금을 현재 기준이죠. 물론 옛날엔 줬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줬고요. 지금은 안 줘. 이거는 1980년대 이후에 바뀌어서 그런데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금은 시즌이 끝나고 시즌 종합 성적으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지난해 챔피언이 누군지 혹시 보셔서 아시나요? 오스카 피아스트리 아닌가? 그 드라이버가 피아스트리. 아니다. 막스 베르스타펜. 어려우시죠? 이거 우리 캐스터 분들도 어려워하세요. 발음 처음에 하시면 베르스타펜 이게 쉬운 발음은 절대 아니죠. 컨스트럭터가 맥클라렌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금을 성적에 따른 상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건 맥클라렌이 됩니다. 그렇죠. 드라이버 챔피언을 막스 베르스타펜이 베르스타펜은 레드불 소속이죠. 그렇죠. 그럼 레드불은 3등을 했기 때문에 3등에 해당하는 상금을 배당금을 가져가요. 순위대로 차등이 돼 있죠. 당연히. 그래서 상금을 주는 어른들의 챔피언십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이고요. 그 드라이버 챔피언십에는 아무 그게 없어요. 명예직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챔피언십이 드라이버 챔피언십이라면 어른들의 정말 짭짤한 이게 나오는 챔피언십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이에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보너스 많이 받아오면 거기서 내 용돈이 얼마가 되냐. 그렇죠. 이제 그 돈으로 드라이버들이랑 따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으로요? 그렇죠.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 팀은 좋은 드라이버를 못 데려갑니다. 그렇군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보면은 한 레이스당 이제 차량이 20대잖아요. 그리고 컨스트럭터가 10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컨스트럭터당 2명의 드라이버가 참여하지 무조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컨스트럭터 안에 있는 2명의 드라이버는 진짜 완전 그냥 개별로 경쟁 관계인지 아니면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지. 둘 다입니다. 둘 다? 정말 어렵죠. 모터스포츠에는 아주 흔한 일이기는 한데 그래서 가장 처음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적은 팀메이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더 푸시를 받으려면? 아니요. 일단은 제가 F1 팀마다 차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물론 셋업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완전히 같은 차라도 같은 차는 없는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음악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렉트릭 기타 같은 경우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앰프 꽂아가지고 하면 기타가 소리가 똑같지. 특히 같은 제품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다르거든요. 그래요? 같은 컨스트럭터여도?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는 부품도 정말 많고 같은 차라도 같은 차일 수가 없는데 심지어 다른 팀이면 다른 차잖아요. 그렇죠. 완전 그러니까 다르겠죠. 만약에 경기를 했는데 내가 A라는 드라이버가 있고 B라는 드라이버가 있는데 막 성적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차가 안 좋아서 그래.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팀메이트면 얘기가 좀 많이 다르죠. 둘이 성적 차이가 많이 나면 변명을 못해. 차 탓이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상대가 팀메이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둘 다 잘하고 팀의 성적을 최대로 뽑아야 팀에서 좋은 차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계약금 그렇죠. 그 보너스가 두둑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이러니가
담겨 있는 게 F1이고 제가 네.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F1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전체가 그렇지만 네. 특히 F1이 네. 그 인생사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 사회의 그 모습이. 자, 우리 회사에서 네. 내가 인정받으려면 예. 옆에 있는 친구보다 일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돋보여야 돼. 그게 아니면 내가 승진하거나 뭔가 네. 보너스를 받거나 뭐 이걸 하는데 나의 인생을 길게 보면 특히 이게 있잖아요. 네네. 경쟁 관계에서. 네. 제가 이런 말 하면 너무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네. 이 아나운서로서 네. 이제 잘하셔가지고 돋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아나운서보다도 사실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남 해코지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애매한 관계가 있죠. 있죠, 나는 있죠. 팀 다른 아나운서보다 잘해야 돼. 네. 하지만 일이 우리 회사 단위에서 네네네. 혹은 뭐 이렇게 다시 도와주고 네. 협력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애매함에 이 사회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담겨 있죠.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애매한 관계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예. 결국은 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굉장히 냉정한 곳이기 때문에 정의롭다, 공평하다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엄청나게 정의롭고 공평한 척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스포츠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현실 사회에 똑같죠. 예. 어쨌든 이제 초심자들이 알아야 될 건 그 기업명으로 대표되는 콘스트럭터 챔피언십과 이제 드라이버로 이제 순위를 매기는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이제 포인트를 따로 매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으로 팀의 브랜드가 우리가 챔피언이 됐다 어쨌다를 하니까 이 브랜드가 이런 팀 잘하는 팀을 우리가 그러네. 데려가서 하고 싶고 사실 최근에 비슷한 섭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네. 2010년부터 2013 시즌까지 4년 연속으로 레드불이 컨스트럭터 드라이버 챔피언십 싹쓸이를 했어요. 예.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메르세데스 8년 천하가 이어지는데 네. 어쨌든 레드불이 강팀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다시 레드불이 떴죠. 챔피언십을 예. 휩쓸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중간 메르세데스가 이 네. 모든 걸 지배하던 시기에 그래도 다시 도전할 팀은 레드불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포르쉐가 레드불을 인수하려고 거의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포르쉐가요? 네. 그러면 포르쉐가 만든 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닌데 네. 우리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쳐줄 그렇지. 팀이 네. 너희다 하고선 네. 간 거고 물론 이 팀도 네. 원래 레드불이 만든 팀이 아니에요. 아니겠죠. 역사를 거슬러 가면 그렇게 예. 오래 안 된 팀이긴 합니다. 이거는 그 제키 스튜어트라는 사람인데 제키 스튜어트와 그 아들이 같이 만들었던 스튜어트 그랑프리가 있어서 그 팀을 포드가 인수를 하면서 이것도 역시 포드도 인수를 한 거죠. 이 보시면 죄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네요. 물론 직접 만든 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되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레드불이 다시 인수를 그렇죠. 한 거죠. 예. 제규어 포드가 제규어 브랜드로 하다가 네. 포드가 이걸 시장에 내놓으면 네. 여러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그 중에 이제 레드불 기업이 네. 이 인수전에서 승리하면서 네. 가져가게 된 게 지금 레드불 레이싱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레드불이 최근에도 엄청 잘하는 팀이고 이제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맥스 베르스타펜을 보유한 팀이잖아요. 근데 뭐 페라리, 메르세데스, 맥라렌 이런 데는 차 잘 만드는 거 이해가 되는데 네. 레드불은 에너지 드링크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거는 브랜드 명일 뿐인 거예요. 지금 근데 첨단 엔진이나 이런 거를 페라리나 일단 메르세데스는 엔진은 혼다 거를 쓰고 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르노를 쓰고 있었고 네. 그 직접 못 만드냐면 그건 아니고 네. 2010년에 컬스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F1에. 컬스라는 거는 어려운 영어 공부를 하나 또 해볼게요. 키네틱 에너지 리커버리 시스템. 키네틱이 뭐예요? 예, 키네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입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굉장히 쉽죠. 네. 운동 에너지 회복 시스템. 네, 복원 시스템. 복원 그래서 시스템. 이제 그 이후에 원래는 그 시스템이 들어올 때 야, 누가 이런 걸 쓰냐? 이런 건 현실성 없다. 이게 F1이 모든 신기술을 처음 쓰지는 않아요, 보통. 있는 걸 가져오는데 네네. 그게 쓸모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야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얘네가 쓰니까 괜찮네 해가지고 상용화되는 게 있는데 컬스도 요즘은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요. 회생 제동 시스템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컬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왔을 때 이 컬스에 해당하는 부품은 직접 만들었어요. 레드불이 잘 만들었어요. 심지어 좋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승용차를 만드는 것과 좀 다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긴 해요. 큰 틀에서는 같지만 많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 프로토타입의 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 게러지 문화를 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모터스포츠에서는 그쪽이 메이저다. 엔초 페라리 혹시 아시나요? 페라리의 창립자. 예. 페라리를 만든 엔초 페라리 같은 경우가 스쿠데리아 페라리란 거를 이제 거의 100년 됐네요. 예, 100년 전에 만들었는데 네네. 이 엔초 페라리가 이제 알파 로메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알파 로메오랑 싸움이 나고 나서 네. 이제 결국은 자기 차 회사를 만들어서 차를 만들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차도 직접 만들고 팀도 직접 운영하는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F1에서도 제일 중요한 팀이 됐고 모터스포츠의 어떤 큰 역사를 썼는데 1960년대에 우후죽순처럼 주로 영국에서 차고에서 뚝딱뚝딱 남의 엔진과 기어박스를 가져다. 기어박스는 이제 변속기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모터스포츠에서는 기어박스라고 불러요. 트랜스미션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씁니다. 쓰긴 쓰는데 잘 안 쓰고 기어박스와 엔진을 사다가 나머지만 직접 만들어가지고 모터스포츠에 나오는 애들이 이게 대박을 치는 생겼어요. 영국에서.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맥클라렌이군요. 네, 이고요. 그 전에 이제 브라밤도 있었고 팀 로터스도 있고 이제 나중에 나온 게 이제 윌리엄스. 지금도 컨스트럭터로 참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엔초 페라리가 뭐라 그랬냐면 엔진도 못 만드는 가라지스트들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무시를 했어요. 엔진도 못 만드는 애들이 무슨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걸 자동차 회사 아닌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하나요라고 보시는 그 관점과 비슷한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틀린 관점이 아니에요. 이해되네. 네, 하지만 실제로 흥한 건 가라지스트들이죠. 말 그대로 게러지에서 뚝딱뚝딱 하는 애들이에요. 창고에서 어떻게든 남는 부품으로 만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페라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도 생기고 했는데 정작 보니까 차 만드는 게 엔진 만드는 게 전부는 아니더라. 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네요. 질문이 들어왔네요. 게러지가 커진 게 팩토리라는 개념인가요? 팩토리 게러지 이거는 사실 이게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게 번역을 해버리면은 직접 느낌이 오실 거예요. 팩토리는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게러지, 가라지, 차고죠. 문자 그대로입니다. 차고와 공장이에요. 그렇답니다. 네, 그러니까 차고 같은 수준에서 만들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 팀들이 지금은 다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맥클라렌도 윌리엄스. 근데 내가 내 차고에서 차를 만들면서 공장이라고 문패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좀 모호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F1이 한 시즌이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치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그랑프리 하나의 별개를 그랑프리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랑프리가 몇 번 치러집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번이고요. 규정상 좀 더 못 늘리게 막아놓은 게 있어요. 왜냐 전에는 이제 20경기로 막아놨다가 그나마 늘린 거고요. 근데 지금 반년 동안 24번이면 거의 매주 하는 거네요? 물론 이게 더 많이 하는 모터스포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F1은 이 그랑프리라는 이벤트가 워낙 비중이 크고 준비할 것도 많고 이 F1의 어려운 점은 차를 빨리 만들어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물류예요. 물류? 네. 짐을 옮겨다가 거기 각 그랑프리 현장에 차고를 꾸미고 차를 내보내기만 해도 대성공인 거예요. 24번의 그랑프리가 다 거의 다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다 다른 도시에서 열리잖아요. 심지어는 격주로 매주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모나코 그랑프리 바로 전주에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가 있고 바로 다음 주에 스페인 그랑프리가 있고요. 그나마 여기는 트럭으로 옮기니까 좀 나은데 호주 이런 데 가잖아. 비행기로 탄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짐을 얼마나 빨리 쌀지 그 차고도 차고지만 팀 빌딩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거기 가시면 팀원들이 먹고 마실 것들에 대한 어떤 식당부터 그 드라이버들의 숙소 그다음에 이제 거기 준비할 수 있는 전진 기지 그 컴퓨터를 갖다 놓고 이제 버추얼 레이스 컨트롤 혹은 버추얼 피드월이라 그래가지고 이 통신 기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네. 그걸 일주일 사이에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고 가야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F1은 자 차가 완성됐습니다. 시동 걸고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시동 걸고 나갈 수가 없어요. 시동 거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요. 몇 시간 동안 뜨거운 물을 돌려가지고 예열을 시켜놓지 않고 돌리면 바로 엔진 퍼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차가 아니고 타이어도 보통 이제 배급 받아가지고 예열을 4시간, 5시간 정도 해놓지 않고 나가면은 타이어가 그냥 돌덩어리예요.
아무 기능을 못 합니다.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준비가 끝나고 차가 나갈 때까지 하루는 기다려줘야 되는. 하루를 기다려야 네, 그러니까 와. 하루 이상 전에 준비가 끝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격주면 금요일부터 차가 나가야 되니까 목요일에 준비가 끝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요일 날 끝나고 밤에 끝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엔 밤에 자정 넘어서 끝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 중계할 때 보니까 뭐 어제 밤새도록 네. 드라이버가 무전으로 밤새도록 해줘서 고마워. 네네 그렇습니다. 팀원들도 이제 원래 야근은 금지돼 있어요. 모든 팀들이 커퓨라 그래가지고 야근 금지가 한 10몇 년 전에 생겼어요. 그 전에는 안 되면 해야지 뭐. 네, F1은 워라벨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생기면 보통 은퇴합니다. 진짜 엄청 치열하네. 진짜. 네, 이제 워라벨이 없는 곳이라서 그냥 뭐 24시간 근무 생각으로 해야지 되고 실제로는 그래도 조금 자고 다 개인 생활은 같지만 그걸 냅두면 너무 일하니까 그랑프리 현장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못 하게 버렸어요. 한 팀 스태프가 몇 명 정도입니까? 현장에 움직이는 스텝은 지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50명, 50명 수준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예전에는 80명 단위로 움직였고 팀에는 이제 작은 팀은 전체 팀원이 한 200명, 많은 팀은 700명. 이거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엔진 제조나 이런 외주 부분은 빼고요. 그러니까 본사에 있는 사람들. 네,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가라지스 때에 해당하는 이 조직만 200에서 700명이고 엔진 만드는 건 또 따르거든요. 엄청난 팀 스포츠인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 200, 700명 중에 한 명이 실수하면은 그 그랑프리 중을 차가 못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레이싱이 시작된 후에도 피트스탑이라고 하죠. 네네. 가다가 이제 보통은 타이어가 수명이 다 해가지고 그렇죠. 타이어를 중간에 갈아주는데. 그럼 왜 가는 거예요? 타이어가 녹는다는 표현을 하던데 이게 진짜 타이어가 녹는 거예요? 일단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3가지,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꼽으라면 엔진 좋죠. 네. 타이어 하나 더. 휠,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 타이어는 보통 이제 컴플리트 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타이어랑 휠림 합쳐가지고 하나로 봅니다. 브레이크 교체할 때도 보면 한꺼번에 갈죠. 그렇죠. 네. 이게 1906 프랑스 그랑프리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바퀴를 갈 때 휠림이랑 타이어를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훨씬 빠른데 막 이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걸 하나로 봅니다. 근데 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서지 않아요. 게임은 그냥 이렇게 레이싱 게임이면 버튼 누르면 서고 버튼 누르면 가고 그러잖아요. 실제 차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다 서다를 결정하는 게 결국 타이어고요. 가는 걸 결정하는 게 엔진이고 서는 걸 결정하는 게 브레이크라면 그 모든 거를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친구가 타이어죠. 이 타이어가 굉장히 골치 아프고 중요한 부품입니다. 근데 일반 승용차 모시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어 수명 꼭 체크하셔가지고 동전 같은 걸로 이렇게 홈을 찔러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맞아요. 다른 거보다도 다른 건 웬만하면 2중 3중의 안전장치로 커버가 돼요. 일반 판매하는 승용차들. 그런데 타이어는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명이 닿으면 커버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는 워낙 빠른 속도로 계속 몇 랩을 반복하다 보니까 수명이 되게 금방 달더라고요. F1 레이스카가 사용하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레이싱 전용으로 개발된 슬릭 타이어를 사용하는데 슬릭이라는 거는 이제 표면에 홈이 없어요. 홈 없는 거. 홈이 없기도 하지만 이 컴파운드도 전용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고성능을 발휘하면서도 그 안정적으로 그게 안정적인 겁니다. 빨리 닳는 것 같이 보이셨겠지만 보통 타이어를 쓰면은 일단 코너 하나를 못 버텨요. 보통 타이어는 그렇죠. 그래서 막 만화 같은 데서는 무슨 시속 400km로 어떤 코너를 돈다. 뭐 이런 막 장면들이 나오고 영화 같은 데서는 그런 게 나오지만 그거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제일 처음에 생각이 되는 게 타이어를 어떻게 개발했지? 그걸 코너를 그렇게 돌릴 수 있는 타이어 이걸 버틴다고 그 에너지를 여기서부터가 머리가 정말 아픈 부분이고요. 깊은 세계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타이어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약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마모되는 개념인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타이어의 손상은 4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해도 되나요? 적당히 어렵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F1에서 특히 평소에 많이 못 느끼실 만한 거는
그 히트 사이클이 돌아서 히트 디그레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서멀 디그레데이션. 예. 이게 뭐냐면 F1 레이스카의 타이어는 일정한 온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성능이 나기 시작하고요. 예. 과열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0도 전후에 있고 타이어 종류마다 그게 오락가락해요. 예, 예. 그래서 타이어 표면에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100도니까. 그러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예. 이런 정도로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화학적으로 약간 변성이 되면서 네. 활성화가 돼 있다 그래요. 원래는 이제 비활성으로 안정적인 상태의 화학 물질도 있고 네, 네. 약간 좀 애매모호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 예.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아내면서 좋은 성능을 내는데 그게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성능이 쭉 떨어져요. 이러다가 이제 이게 꼭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가다가 한순간 클리프라 그래서 절벽을 만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건 쓰면 안 되죠. 그걸 녹는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녹는다에 해당되고요. 예, 예. 실제로 표면이 갈려나가는 웨어, 네. 그 마모도 있고요. 네. 그 서멀 디그레이제이션은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이 성분이 이제 못 쓸 성질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보기엔 똑같아도 성능이 안 나오죠. 오래 쓴 건. 그럴 때 갈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티몽 얘기하다가 왜 타이어 질문을 드렸냐면 피트 스탑을 했을 때 네. 타이어를 갈잖아요. 네 바퀴를. 뭐 한 3초? 2초? 그렇습니다. 요즘 2초 만에 네 바퀴를 다 달라붙어서. 그렇죠. 그게 제일 신기해, 2초면은 진짜. 거의 신기록 수준이기는 한데 더 빠른 게 있기도 하지만 예.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근데 예. 3.5초가 걸리면 늦었다, 아쉽다 하고 4초면은 망했다 얘기가 나오죠. 제 차 타이어 갈 때는 엄청 오래 걸리던데.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제 예. 그 가운데만 락을 하는 형태의 휠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는 보통 5개 예. 막 이렇게 예. 너트를 조이잖아요. 예. 근데 F1은 너트가 1개입니다. 가운데. 이거는 F1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에 1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개가 진짜 굉장히 튼튼하게. 그럼 그거 풀고. 네, 그렇죠. 예. 이거를 타이어를 잡고 끼우는 사람, 타이어를 잡고 빼는 사람, 중간에서 조이고 풀고 하는 사람. 이렇게. 바퀴당 3명. 그렇죠. 바퀴당 최소 3명. 그럼 최소 12명 달라붙어야 되네요. 그렇죠. 네, 20명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할 게 있는 데다가 예. 백업이 있어야 돼요. 백업. 백업. 네, 백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한 바퀴 담당하는 분이 뭐 잘못 조이거나 실수해가지고 다 그르치는 경우가 생기면 덜 조이면은 예. 거의 90% 확률로 리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끝입니다. 경기 그러면 끝. 드라이버는 물론이고 현장에 있는 사람 물론이고 저기 고국에 있는 700명, 1000명 다 네, 네. 좌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놀라운 네. 것 같아요. 그런 일이 흔하게 있고 예. 그 다큐멘터리 보셨으면 그 초창기에 아마 하스가 심지어 하스. 한 경기에 2명. 네, 그런 거 봤어요. 예. 그 일이 좀 잦았습니다. 예. 그게 하스가 좀 신생팀이라 그래요. 하스가 2016년에 네. 그 팀 자체 생긴 게 16년이니까 진짜 얼마 안 됐죠. 그러네. 인수를 16년에 했어도 짧은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예.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 이걸 하시는 분들도 경력직을 데려온 것도 있겠지만 네. 신입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신생팀이니까. 보내주겠습니까 누가 딴 그러네. 팀에서. 그리고 가라 그러면 안 가죠. 경험이 없었구나.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 약간 그 정치 세계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 유엔 상임이사국 있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예. 5나라. 안 바뀌죠. 여기 F1도 우승을 노리고 이런 팀은 잘 안 바뀌어요. 네. 이게 무슨 1, 2년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10년, 20년 단위로 갑니다. 7년치 다큐멘터리 봤는데 상위권은 다 그렇죠. 그대로더라고요. 거기에서 잠깐 떨어졌다 올라오는 예. 친구들이 있을 뿐이지 예. 밑에 있는 친구가 거기 끼진 못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럼 내가 만약에 F1 팀을 가고 싶은데 네. 예를 들면 그 상임이사국에 가고 싶은데 거기 갈 거냐 아니면 그 유엔에 겨우 가입한 나라 여기를 갈 거냐 하면 그렇죠. 예.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똑같은 예. 조건이랑. 예. 물론 날 써주냐의 반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생팀은 사람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큰일입니다. 2026년에 신생팀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아우디, 캐딜락. 캐딜락. 아우디는 현재의 자우버를 샀기 때문에 그 걱정이 없어요. 예. 캐딜락이 들어오는군요. 캐딜락이 들어옵니다. 이제 미국이 F1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없나요? 미국 팀이 하스가 있죠. 하스가 그 신생팀이 2016년에 하스가 들어올 때 미국이구나. 그래서 기대를 예. 많이 받은 거고 원래가 이제 이 모터스포츠는 네. 제가 비유를 어디다가 많이 하냐면 제가 그 강의할 때는 아예 그림으로 그려서 가는데요. 파워레인지 혹시 아시나요? 알죠. 그러면 5색깔 딱 예, 해가지고 있죠. 예. 그
팀인 것 같지만 다들 내가 최고야 하면서 그렇죠. 그게 있잖아요. 예, 서로 예, 개성이 있으면서 서로 살짝 무시하면서 내가 맞아요. 최고야 하면서 그것처럼 예. 모터스포츠도 그 5개 나라가 파워레인저처럼 아까 그 우리나라가 최고야 하는 그거를 모터스포츠에서 우리가 종주국임, 우리가 최고임 하는 나라가 있어요. 모터스포츠도 5개예요. 예, 그런데 예. 그중에 4개가 유럽이고 하나가 미국이거든요.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페인인가요? 프랑스. 프랑스가 진짜 아까 얘기한 최초의 레이스, 그러네요. 최초의 네. 그랑프리 다 프랑스잖아요. 네. 그 심지어 FIA의 본부가 프랑스에 있고요. 네. F1의 규정과 관련된 거는 다 프랑스어 병기입니다. 프랑스어 우선이에요. 그렇군요. 영어. 예, 그런데 예.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네. 프랑스의 유럽 4개국의 미국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껴가지고 우리가 최고냐 아니냐 하고 싶은데 미국은 좀 따로 놀았잖아요. 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네. 50년 전만 해도 유럽 팀이 가려면 배로 실어 가야 됐어요. 그렇겠네.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배로 차를 실어가지고 그렇죠. 그 며칠 가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좀 없다 보니까 따로 놀았는데 네.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F1과 따로 하니까 우리가 뭐 F1에 낄 거 있냐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미국에. 그런데 2017년에 현재의 F1은 이제 회사인데 네. 리버티 미디어라는 데가 2017년에 인수를 했거든요. F1을요? 근데 이게 미국 회사거든요. 입김이 세지겠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네. 쪽에 투자를 한 거죠. 넷플릭스. 이전에는 예, 예. F1은 예.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그 소셜 미디어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데 사진 절대 올리면 안 되고 네. 동영상 올리면 징계받고 예. 뭐 무슨 소송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싹 바뀌었죠. 지금은 막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직접 만들고 예전엔 유튜브에 막 우리 영상 쓰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싸우는 사이였는데 네. 미국 회사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분위기 아니거든요 하면서 그러면서 다큐멘터리가 그래요? 나오고 그렇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게 다 연결이 심지어 되는 거죠. 내년엔 캐딜락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인기가 폭발을 했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랑프리가 원래 하나도 없다가 2012년에 부활을 하고 마이애미. 2012년에 부활한 건 미국 그랑프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그랑프리와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가 생겨서 네. 원래 1국 1 그랑프리 원칙이 있는데 그래요? 미국은 그딴 거 없습니다. 그걸 3개를 깼구나. 하죠. 와. 이탈리아도 2번 하죠. 그러네. 원칙은 있고 네. 이게 다 그 힘의 논리입니다. 원칙이 있는데 네. 힘이 세신 분이 하자고 하면 하는 겁니다. 미국의 힘이 세지고 있다. F1에서. 그렇죠. 네. 일본은 어느 정도냐고. 일본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 네. 모터스포츠는 내셔널 컬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국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네. 국가를 상징하는 색을 먼저 선점하고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실제 색깔이 중요하다고요? 네, 그거를 이제 예. 고든 베네컵이 생겼던 1900년부터 2차 세계대전 전까지 한 40년 사이에 네. 이게 다 안정이 되게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로쏘 코르사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이 페라리가 괜히 그렇죠. 빨간색인 게 페라리 아닙니다. 빨간색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영국은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 어떤 색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이니까 초록색이죠. 초록색인가요? 그래서 에스턴 마틴이 짙은 에스턴 초록색으로 마틴. 나오죠. 예. 이게 다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예. 그다음에 블루 데 프랑스. 네. 그래서 프랑스의 푸른색. 그래서 알핀이 파란색으로 나오죠. 알핀. 네. 그러네요. 이게 원래는 이제 지금은 안 쓰게 된 내셔널 컬러인데 예. 이런 내셔널 컬러를 배정받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본은. 무슨 색인가요? 일본은 흰색 차에다가 네. 빨간색 태양을 그려놓게 돼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일본 그랑프리의 레드불이 네. 혼다와의 마지막 해를 기념하면서 레이스카 그렇게 칠하고 나왔죠. 일본의 내셔널 컬러 해줄게. 네. 그게 혼다가 1964년에 F1에 들어왔을 때 네. 그 또 65년에 우승할 때도 사용했던 그 색상이 그대로 네. 나왔었습니다. 혼다, 뭐 도요타도 말이 되나? 뭐 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껴 있잖아요. 예. 이게 일본은 F1에 투자를 많이 한 나라고 모터스포츠를 2차 세계대전 전부터 하던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전 유럽에서 하던 나라입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유럽에 참여를 했었어요. 네네. 유럽에 태국도 했었어요. 태국, 샤미죠. 그때는 샤미 했었습니다. 유럽에. 그렇습니까? 네, 예. 정확히는 국가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예. 샴에 아무래도 영국이랑 관계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왕족이나 이렇게 유학을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네. 이 왕족이 참여를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 그래서 샴의 왕자가 비라 왕자라고 있는데 초창기 F1 1930년대 그랑프리 레이싱에서도 유명했고 예. 초창기 F1에서 포디엄도 오르고 그랬어요.
그 시암 왕자. 지금도 태국 선수 한 명 있던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국가 단위로 이거를 밀어주는 그게 있는 거죠. 자신들의 자부심이 있어요. 이 비라 왕자가 이제 옛날에 했던 것도 있고, 그건 물론 샴이지만. 어쨌든 일본이 그때부터. 예, 일본은 그때부터 이게 대단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이런 기계 산업 쪽에 아무래도 기반이 있었으니까 전쟁도 하고 했던 그게 남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데 그중에 F1에 제일 먼저 뛰어든 건 혼다고요. 혼다는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스즈카 서킷을 만들었어요. 지금 스즈카가 지금 열리고 있죠, 그랑프리가. 네네, 일본 그랑프리 얼마 전에 했던 그 스즈카 서킷이 자동차 생산도 하기 전에 먼저 만들었어요. 물론 바이크 때문에 만든 거죠. 모터사이클로 유명해졌으니까. 근데 모터사이클과 자동차를 다 생각하고 만든 건 맞고요. 처음에는 이제 모터사이클 경기했던 것도 맞고, 그리고 그 서킷이 나오고 그 다음 해에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 해에 F1에 출전했어요. 아, 그렇군요. 엄청나죠.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바로 F1에 나갔어요.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H 모사가 1970년대 중반에 F1에 출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 예, 그러네요. 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놀라운 건 1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혼다가요? 예,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놀라웠던 거는 그 혼다 소이치로라는 사람이 야심이 엄청났는데, 야, 유럽에서 유명한 인재를 데려오는 대신 전원 일본인으로 꾸려보자. 진짜. 우리가 워라벨 버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드라이버 2명만 유럽 선수, 미국 선수를 데려오고 팀원을 전원 일본인으로 한 거예요. 근데 1등.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65년에 우승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고요. 그랬다가 이제 그 여러 혁신적인 기술 때문에 드라이버가 죽는 사고가 있어서 그거에 책임도 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67년에 철수를 하죠. 67년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두 번째로 붐을 맞이한 건 1976년인데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영화 중에서 론 하워드 감독 혹시 아시나요? 뭐 만드신 분이죠? 론 하워드 제가 얘기하려는 건 러시 더 라이벌이라는 영화인데 뷰티풀 마인드도 론 하워드 감독 아마 그럴 텐데 이 론 하워드 감독이 2013년에 이 러시 우리나라에선 러시 더 라이벌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했고요. 그거 이제 GV 할 때도 제가 나가서 GV를 했었고 그 블루레이나 DVD 구입하시면 제 오디오 코멘터리 나옵니다. 네, 광고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오래됐죠.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게 1976 시즌. 니키 라우다와 제임스 헌트의 치열한 라이벌 관계가 드라이버 선수들 이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고요. 이 니키 라우다가 챔피언이 될 뻔했는데 이제 큰 사고를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데 또 그 극적으로 복귀를 하고 그 와중에 제임스 헌트와 경쟁을 해서 막판에 승부가 갈리는 해가 76년인데 그 막판의 경기가 일본 최초의 일본 그랑프리. 최초의 일본 그랑프리. 이자 그 또 최초의 일본 그랑프리가 이 결정적인 시즌의 마지막 경기였고 그 경기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F1 중계는 있었는데 F1 TV 중계권을 다른 전 세계의 월드와이드로 판매한 첫 번째 경기예요. 그 역사적인 경기가 일본에서 열렸기 때문에 다시 일본에서 붐이 생겼다. 그게 이제 후지 스피드웨이라는 데서 그걸 했는데 그게 엄청난 히트 경기였죠. 경기 자체는 재미없었지만 자, 어쨌든 그때 그럼 혼다가 다시 끼나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경기만 했고 그거를 2년을 하고 바로 없어져요. 코리아 그랑프리 4년 하고 없어졌는데 이거 4년 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2년 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10년이 있다가 다시 일본 그랑프리가 부활하는데 그때는 혼다가 소유하고 있는 스즈카 서킷에서 부활을 해요. 그게 1987년이고요. 그때는 일본에 말도 안 되는 F1 붐이 일어났을 때예요. 일본의 F1 붐이 일어난 거는 1980년대에 혼다가 F1의 엔진 브랜드로 복귀를 하는데 윌리엄스랑 같이 최강의 엔진으로 군림하고,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정치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자, 최강 엔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맥라렌이라는데 아일턴 세나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이버를 들어봤어요. 데려오고 싶다. 아직 안 왔어요. 데려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일턴 세나 브라질 출신이고 일본에 인기가 많았거든요. 또 일본과 브라질이 오묘하게 그 친구 같은 그게 있잖아요. 형제 같은. 그래서 아일턴 세나 왠지 좀 우리랑 있게 하니까 혼다랑 이거 하니까 얘 좀 데려오면 우리가 너네 엔진 공급하고 윌리엄스를 낙동강우리알 만들게. 딜이 딱 돼가지고 윌리엄스 갖다 버리고 맥라렌이랑 손잡으면서 아일턴 세나가 와요. 일본에서 인기 대폭발.
혼다 레이스카 스포츠카 NSX 개발하는데 또 아일톤 세나 참여하고 하필 그때가 또 아일톤 세나와 알랑 프로스트 둘이 웬수가 돼가지고 팀메이트였다가 웬수가 돼서 싸우면서 여러 가지 극적인 장면이 재밌을 때구나. 예. 싸워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기사, 신문 기사, TV에서 얼마나 그거를 또 막 쓰면서 이거를 또 띄우겠어요. 쟤네 웬수더라 이런 뒷얘기가 있다더라 하면은 그렇죠. 없는 얘기도 막 나오면서 실제는 그렇게 사이 나쁘지 않은데 웬수가 됐어요. 그 미디어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시기가 혼다 엔진으로 F1을 완전 평정했던 시기. 그게 이제 윌리엄스 혼다, 그다음에 맥라렌 혼다. 몇 번의 계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일본은 엄청난 인기가 되면서 웬만한 일본 회사들은 다 F1과 인연을 맺었어요. 예를 들면 레이턴 하우스라는 팀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마치라는 팀을 브랜딩만 한 거예요. 근데 레이턴 하우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일본 부동산 회사입니다. 정말요? 부동산 회사가 F1 팀을 브랜딩을 했어요. 그러면 뭐 그 정도로 인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레이튼 하우스의 차를 디자인한 게 아마 F1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에이드리안 뉴이입니다. 에이드리안 뉴이. 모르겠지만. F1 엔지니어의 최고봉. 거의 호그와트 마법사 그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급 취급받는 분이 있습니다. 고트구나. 네. 그 사람이 처음 뜬 게 레이튼 하우스에서 차를 디자인할 때였어요. 그렇구나. 네. 일본은 진짜 인기가 엄청 나겠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생중계를 프랙티스 포함해가지고 매주 전부 다 생중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예. 그 전설적인 선수들 몇 명 언급해 주셔서 선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올타임 레전드 선수들 좀 위주로 살펴보면 전 예전에 그 9시 뉴스 스포츠 뉴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그날의 가장 명장면 이런 거를 짧게 보여주면 항상 그 F1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때 들어본 선수가 미하엘 슈마허. 네. 예. 들어만 봤습니다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하엘 슈마허 현역 중에는 미하엘 슈마허의 버금가는 커리어를 쌓은 선수가 루이스 해밀턴? 미하엘 슈마허의 기록은 거의 다 루이스 해밀턴이 깼습니다. 이미 깼나요? 이미 깼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그냥 기록으로는 고트 그 자체입니다. 두 선수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하엘 슈마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별명 잘 안 붙는데 별명이 황제입니다. 황제군요. 이 씬의 황제다. 그렇습니다. 너무 엄청난 드라이버이기도 하고 이 미하엘 슈마허는 이 동네에 흔치 않은 흑수저 출신이에요. 여기가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흑수저 출신이 별로 없는데 지금 물어보신 그 두 명이 둘 다 흑수저. 둘 다 흑수저예요? 네.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은데 흑수저인데 최고봉이 됐으니까 더 대단하죠. 그렇죠. 미하엘 슈마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출신으로는 독일 출신 챔피언이 나오는 게 독일 사람들의 꿈이었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파워레인저 유럽의 5나라, 4나라 중에 독일 있었잖아요. 있었죠. 독일 챔피언이 없었거든요. 처음입니까? 네. 그 전에 이제 볼프강 폰 트립스라는 선수가 독일 최초의 챔피언이 될 거라고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까지 활약했던 귀족 출신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름이 벌써 귀족이죠. 볼프강 폰 트립스. 네. 그러면 슈마허는 컨스트럭터도 주로 독일 컨스트럭터 소속이었나요? 그게 슈마허를 키운 거는 원래 메르세데스 벤츠가 키웠습니다. F1 팀은 메르세데스인데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회사가 뒤에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가 키웠어요. 미하엘 슈마허는. 그걸 키우게 된 배경에도 이제 볼프강 폰트립스라는 사람이 챔피언이 될 뻔하고 챔피언십 선두에 나서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사고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챔피언십을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가 외아들이었는데 귀족이고 돈도 많고 그래서 이제 동네에다가 카트 클럽을 만들고 그거를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유망주를 키우는 카트장을 이제 밀어주고 하자. 그 카트장에서 큰 게 미하엘 슈마허예요. 꼬마 슈마허가 거기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제 선수가 될 돈은 없었는데 지나가던 동네 공장 사장님이 내가 너 F3까지는 돈을 대줄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나가고 감동적이네. 본인이 막 역시 노력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되거든요. 이쪽 저쪽 싸우면서 억지로 커리어를 끌고 올라가다가 메르세데스 벤츠 눈에 띄어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르망 24시간에 나가는 막 여기에도 태워주면서 주니어 프로그램으로 키웠고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F1에 복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복귀라는 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1950년대 중반에 아주 큰 사고 때문에 철수를 하고 수십 년 동안 못 돌아왔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복귀는 하고 싶어.
그걸로 독일 애들을 3명을 키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미하엘 슈마허고 그래서 이제 그 자우버라는 팀을 가지고 복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우버로 복귀를 안 하고 당시에 신생 팀이었던 조단, 지금은 에스턴 마틴이요. 이 조단 얼마 전에 에디 조단이 세상을 떠나서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에디 조단의 신생 팀의 드라이버가 영국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고 때문에 구금이 돼가지고 그랑프리에 못 나오는. 그럼 그 자리로? 예, 그 빈자리에 메르세데스가? 요거 매니저 맡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 그 해가지고 얘 좀 태워봐 해가지고 복귀 태웠는데 너무 잘 타는 거. 그래가지고 에디 조단이 야, 얘 대박이다 해가지고 얘를 계속 데려가고 싶은데 여기에 그 베네통이라는 그 진짜 그 베네통 의료회사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 F1 팀이 있었는데 그 베네통의 팀을 이끌고 있던 게 플라비오 브리아토레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요새 문제가 되는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약이고 뭐고 데려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를 좀 깨면서 조금 불공정하게 데려와요. 그래서 베네통의 드라이버가 됩니다. 다음 경기부터. 조단은 신생팀이라 힘이 없어요. 최근 알핀으로 그 사람이 왔었나요? 지금 알핀을 이끌고 있죠. 요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데려와서 베네통이 처음 챔피언이 될 때 슈마허가 챔피언이 되죠. 이 어떻게 보면은 무명이었던 약체 톨만을 이어받은 팀이거든요. 톨만이 아일턴 세나 데뷔한 팀인데 그때부터 약체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베네통이 인수해서 이걸 챔피언을 만들 때의 선봉장이 미하엘 슈마허였고 그런데 그때가 이제 페라리가 대리빌딩을 하던 때예요. 페라리가 1979년 여기는 챔피언 안 하면 의미가 없는 팀이에요. 페라리는. 근데 굉장히 오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팬들이 많이 지금 화가 쌓여 있어요. 화났어. 지금 화가 난 게 당연합니다. 이게 챔피언 못하면 의미가 2등이 의미가 없는 팀. 최고의 드라이버를 데려오겠죠. 그런데 최고의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최고의 팀 수석, 최고의 팀 그 엔지니어, 최고의 디자이너 싸그리다 베네통에서 데려온 거예요. 얘네가 챔피언을 2번 하는 거 보니까 싹 데려와. 지독하다. 이 동네는 그렇습니다. 베네통도 빼온 건데 슈마허를 페라리 또 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 동네입니다. 돈 많으면 네,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데려가서 그래서 수건을 이루나요, 페라리가? 그래서 1996년부터 99년까지 못하고 고생을 했죠. 정말 온갖 삽질을 하다가 1999년에 이제 컨스트럭터는 복귀를 하고 이것도 18년 만에 한 거고요. 2000년에 드라이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는데 이게 21년 만에. 페라리가요? 네. 그동안 정말 얼마나 욕을 먹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슈마허를 앞세워서? 슈마허는 이제 거기 5년 정도 고생했고 그리고 챔피언이 딱 되고 나서 5년 동안 챔피언 싹쓸이 F1 역사상 전무후무한 걸 했어요. 5년 동안 싹쓸이라니. 없어요. F1 역사가 원래 챔피언 하면 다음 해 고전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그런데 5년 동안 싹쓸이를 하면서 슈마허 시대 그때 제가 스포츠 뉴스를 봤나 보다. 페라리 팬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 베네통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국적을 중간에 바꾸는 그게 있지만 영국 이탈리아 왔다 갔다 한 게 있고 페라리는 이탈리아 팀이잖아요. 그러면 독일 팀에서 안 뛰었죠. 그런데 2006년에 그 엄청난 대기록을 남기고 F1 기록을 이때 5년 연속 챔피언하면서 다 갈아치웠어요. 7번의 챔피언 타이틀, 90번이 넘는 우승. 막 이게 다른 2등이랑 2배 넘게 차이가 나요. 이게 좀 비교하기 좀 뭐한 기록들을 다 쌓았어요. 그래서 우승이란 90번의 우승이란 건 그랑프리 우승이고 챔피언이 됐다는 건 시즌을 먹었다는 거죠. F1에서는 그래서 챔피언십도 굳이 영어로 따지면 윈인데 좀 구분해서 표현을 하려면 우승은 다 그랑프리 우승이고 챔피언이 7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번만 챔피언해도 여한이 없는데. 그리고 2006년에 은퇴를 선언해요. 대기록을 세우고 은퇴를 선언해서 이제 정말 박수 칠 때 떠났어요. 그런데 2010년에 뭐가 복귀했습니까? 메르세데스가 F1에 복귀했잖아요. 슈마허도 오나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슈마허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복귀를 해요. 그래서 3시즌 동안 뛰었습니다. 근데 그때 코리아 그랑프리 할 때 아니에요? 왔죠. 코리아에서 왔었죠. 저 사인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표정. 너무 즐거웠죠. 슈마허의 서사가 이렇구나. 슈마허가 그때 오고 안타깝게도 다시 재은퇴, 영구 은퇴를 한 다음에 스키장에서 이제 사고가 크게 있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아주 큰 사고여서 가족들만 아는 상태로 지금은 이제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메르세데스 소속으로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독일 팀의 부활에 공헌을 했고 로스 브런이 힘을 썼죠. 그러니까 그 메르세데스를 부활할 때 팀을 이끈 게 로스 브런이고 아까 그 브런 GP의 신데렐라 스토리도 있지만 베네통에서 슈마허가 챔피언할 때 레이스 엔지니어가 로스 브런이었고 페라리에서 이걸 할 때 팀의 그 테크니컬 디렉터 역할을 로스 브런이 하고 있었어요. 네. 루이스 해밀턴은 현역 선수고. 그렇습니다. 이제 루이스 해밀턴은 이제 그 뒤를 이은 건데 루이스 해밀턴은 처음부터 서사가 큽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흑인 드라이버입니다. 최초입니까? 네, 2008년이 최초입니다. F1이 1950년에 생겼는데 흑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황인종은 그나마 있었는데 흑인은 없었어요. 라틴 계열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있었지만 흑인은 처음이다. 네, 뭐 핏줄이 한 8분의 1 섞인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2분의 1 수준으로 흑인은 처음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앤서니 해밀턴인데 솔직히 집안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든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이의 커리어를 밀어주려고 하는데 대출도 안 돼서 아버지가 쓰리잡을 떴어요. 원래 IT 쪽 엔지니어인데 벨보이도 하고 이제 퇴근하면 저거 하고 하면서 직업 세 개를 하면서 이제 밀어주고 그러다가 이 해밀턴이 맥라렌의 그 론 데니스라는 팀 보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팀 수석이란 개념, 감독이란 그냥 비슷하게 헷갈리시는 팀 수석 개념은 최근에 좀 정립이 된 거고 예전은 그냥 왕 같은 사람이 한 명씩 굴리면 팀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론 데니스가 1980년부터는 맥클라렌의 왕이었죠. 네네. 예, 그 론 데니스 앞에 가가지고 얘가 어렸을 때 경주를 나갈 돈이 없으니까 뭘 나갔냐면 RC를 했어요. RC로 처음에.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연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모터 스포츠가 되는 순간 다 이어집니다. 조종에서 하는 장난감 말씀하시는 다 이어집니다. 거죠? 예. 그걸 선보여요? 예, 그걸로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카트도 타고 하는데 RC 대회 나오고 하면서 론 데니스한테 내가 나중에 당신 팀의 드라이버가 될 거예요. 했는데 얘가 어릴 때 이 카트 타고 하는 걸 보니까 잘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밀어주기로 해요. 그래서 맥클라렌이 밀어주고 그때 맥라렌이 밀어줬는데 왜 메르세데스랑 인연이 생겼냐는 그때 맥라렌이 메르세데스의 지분 50%가 들어와 있는 반쯤 메르세데스의 팩토리 팀이었어요. 그래서 맥라렌 메르세데스라는 게 머시디스라는 게 이제 올 시즌에 페라리로 갔지만 전성기는 메르세데스에서 그렇죠. 챔피언 타이틀을 이제 7번을 차지하는데 6번을 메르세데스에서 했으니까 그 어마어마하죠. 깬 거예요, 슈마허 거를? 동률이고 일부 팬은 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1년 혹시 그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1 시즌이 F1의 정말 역대급 시즌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가 2021이요? 네, 봤는데 거의 모든 그랑프리 이건 순서대로 보셔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이 서사를 보시면 근데 7년치를 한꺼번에 봐서 지금 이제 뒤죽박죽이.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시즌을 쭉 보신다면 최근 걸로는 2021 시즌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강력 추천합니다. 이 특히 메르세데스, 머시디스나 레드불 혹은 해밀턴, 베르스타펜의 감정이입을 안 하고 보는 걸 추천하고요. 감정이입을 하고 보면은 어느 쪽이든 우라통이 터지는. 서로 억울해요. 서로 억울해요.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 시즌에 챔피언 타이틀을 뺏겼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올해 페라리로 이적할 그거를 카운트하는 사람은 슈마허의 기록을 깼다는 거군요. 사진에 페라리에 이제 피오라노의 그 이제 페라리의 트랙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피오라노 거기 건물이 있는데 거기 창문을 8개를 열어놨다. 널 8챔이라고 하면서 해밀턴을 데려간 거 아니냐? 8챔. 8번째를 하라고 데려간 거냐? 아니면 너네도 8번째라고 생각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간 많이 지났네. 맥스 베르스타펜 이 선수는 해밀턴 능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선수 아직 젊죠? 일단 지금 커리어를 그대로 이어가면 통계상으로는 모든 걸 다 깰 수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일단 최연소 드라이버로 데뷔하면서 최연소 우승을 했어요. 동나이 때 슈마허 해밀턴을 다 능가하고 있다. 루이스 해밀턴이 1985년생인데 2007년에 데뷔했거든요. 22살? 22살에 데뷔한 거죠. 이제 베르스타펜은 1997년생인데 2015년에 데뷔를 했어요. 18살. 해밀턴과 비교하면 4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수를 계약금은 얼마나 받나요?
일단은 예. 제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 레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돈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정확히 알 수 팀을 없는 떠나도 비공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측성 기사를 낼 수밖에 없고요. 추측성 기사를 또 내도 되는 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요. 그러네. 심지어 포브스의 숫자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반박하는 순간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박도 못 반박도 못해요. 예. 네. 그러니까 대략 이쯤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알죠. 베르스타펜이 지금 최고 수준 중에 한 명일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드라이버들이 있어요. 해밀턴이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커리어가 올타임 고트입니다. 해밀턴은. 그리고 주로 이 지표를 이제 특정 매체를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 이 F1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 광고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럼요. 브랜드를 달고 살아요. 달아주시죠. 처음에 제가 그 F1 중계 처음 할 때 자꾸 뭐 그 페라리 메르세데스 언급을 하지 말라고 저기 PD 지시가 와서 팀 이름인데요. 야구 중계하는데 하나 롯데 얘기를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거기 써 있는 광고 브랜드 언급은 안 하지만, 근데 사실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막 타이틀 스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일단 어쨌든 넘어가야 되지만, 이제 그 해밀턴, 베르스타펜 이제 이 얘기를 하느라 이제 광고 지금 계약금. 그래서 이게 해밀턴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 베르스타펜보다 한 팔로워가 3배?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3배 더 많다. 인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팬들은 2021 이후에 2022년에 쿠팡 플레이가 생중계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접한 사람들은 해밀턴의 위상을 몰라. 당연한 얘기지만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시작이잖아요. 그때 이제 베르스타펜의 전성기가 그렇죠. 레드불 팬과 베르스타펜 팬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죠. 2010 코리아 그랑프리 때 응원했던 팬은 죄다 세바스찬 베텔 팬입니다. 세바스찬 베텔. 그때 챔피언이었거든요. 2010년대 중반에 팬이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생겼을 때 팬은 죄다 메르세데스 해밀턴 팬이에요. 그렇겠네요. 2000년대 중반 팬은 죄다 페라리 슈마허죠. 요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왜 베르스타펜 팬이 해밀턴 심지어는 다른 드라이버도 몇 명 더 인기가 많은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해밀턴 팬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계약금 안 알려주시나요? 그렇죠. 비공식적인 계약금이 수천억대로 알려져 있는데 수천억이 되냐 안 되냐에는 조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백억대일 것이다. 몇 년 계약이에요? 단연 계약인데요.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은 보통 한 300억, 400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네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거는 승리 수당인가요? 그러니까 뭐 팀마다 다른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다르지만 뭐 우승 횟수라든가 뭐 아니면 포디엄 올라간 그 시상대 올라간 횟수라든가 3등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챔피언십 최종 성적이라든가 이거에 보너스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옵션들이 또 있어요. 그 뭐 이제 우리가 좀 더 남아주면 팀에 남아주면 좀 더 주고 이런 것부터 옵션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얘기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거 잘못 설정하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는데 2010년대 초반에 로터스 F1 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팀 로터스와는 무관한 팀인데 이 로터스 F1 팀이 키미 라이코넨이라는 아주 큰 이름의 드라이버 잠깐 쉬고 선수. 이 선수를 복귀시키면서 자기 팀으로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 팀이 돈이 없었거든요. 그 창투사가 또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지니 캐피털이라고 돈이 없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 팀이 약팀이라 포인트를 내기 힘드니까 포인트 단위 인센티브라고 계약금을 아주 짜게 하고 포인트 단위 인센티브로 비싼 애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막 우승권인 선수는 몇백 포인트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승하고 그럴 팀이 아니었거든요. 포인트 따기도 힘든 팀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당으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얘가 매 경기 포디엄에 오르더니 최종전에 우승을 하고 챔피언십 경쟁을 하고 있네. 동기부여 장난 아니다. 그래서 팀에 모든 직원 월급이 못 나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게 잘해도 문제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인센티브를 거의 못 줬어요. 일부분만 주고. 그래서 결국 이제 2년 있다 2년도 못 채우고 나가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그
그랑프리 현장 분위기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보니까 저는 그 하루 딱 본 게임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실 다큐멘터리 보기 전에는. 근데 이게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요일마다의 스케줄이 있고 그렇죠. 그 나흘 동안은 진짜 축제 분위기던데. 네. 팬들의 축제는 보통 목요일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차들이 달리는 건 금요일부터 하게 되는데 금요일부터 F1은 처음 접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는 게 프랙티스 1, 2, 3라고 있는데 이걸 전 세계 생중계를 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더 재밌기도 해. 웜업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웜업 몸 푸는 걸 중계해요. 긴장감이 없는데. 무슨 공 좀 쳐보는 거 이런 걸 중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F1은 그게 실전이고요. 이름이 프랙티스지. 심지어 퀄리파잉도 예전 공식 명칭은 지금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는데 작년까지 공식 명칭이 퀄리파잉 프랙티스 혹은 프랙티스 퀄리파잉이라고 불렀습니다. 퀄리파잉 프랙티스의 프랙티스 4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프랙티스의 기록 중에 가장 좋은 걸로 출발 위치를 정하는 건데 레이스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걸 예전에는 전부 통틀어서 정하다가 사람들이 왜 약간 플레이오프 그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한 걸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것만 하는 걸로 했다가 이제 나중에 요것도 단계별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걸 쪼갠 거예요. Q1, 그래서 이제 재미를 위해 쪼갠 겁니다. 어쨌든 이 프랙티스라는 게 실전인 거고 F1은 이 그랑프리 현장에 프랙티스를 오기 전에는 그 차를 타볼 수가 없어요. 불법입니다. 타보는 게. 타는 게 금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느낌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셋업을 잡는 것도 달려봐야 하는데 달려보는 게 그 프랙티스를 해야 달려보는 겁니다. 드라이버는 그 시즌 첫 그랑프리의 첫 프랙티스 전에는 그 차를 못 타보나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 차를 타보는 게 이제 프리시즌 테스팅이란 게 있는데 프리시즌 테스팅 차와 실제 그랑프리의 차가 다른 차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 경기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업그레이드 파츠도 실제 파츠는 테스트를 못 해보고 옵니다. 금지돼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게. 현장에 와서 해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지.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계산이나 윈드 터널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풍동이라 그러죠. 윈드 터널 같은 데는 이제 조그만 애를 넣고 아주 낮은 속도로 돌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고 또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요 컴퓨터에서. 근데 그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달려봐야 되는데 그걸 직접 팬들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어떤 팀은 흥하고 어떤 팀은 망하고 그게 프랙티스에서 결정되고 그거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퀄리파잉과 레이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야구로 치면은 프랙티스 1이 거의 1회고 프랙티스 3가 3회고 퀄리파잉이 한 4, 5회 그리고 레이스가 6, 7, 8, 9회예요. 그럼 결론은 6, 7, 8, 9회에 나오죠. 나는데 1, 2, 3회를 안 보면 아무리 삼진만 그 삼자범퇴만 했어도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하루하루 변수를 최대한 통제해 나가면서 퀄리파잉 가고 본 레이스로 가는 실제로 거죠. 여기 레이스와 퀄리파잉에서 쓸 타이어와 전략이 프랙티스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렸냐에 따라 또 정해지고요.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레이스 외적으로도 막 연예인들, 셀러브리티들 엄청 오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관객이 몇 명 정도입니까 그랑프리? 그랑프리마다 다른데요. 서킷에 따라서 관중 수용 규모 자체가 다르고요.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도 관중석만 13만 5천 석이에요. 잔디밭에 사람을 들이면 한 번에 20만 명까지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큰 서킷 같은 경우에는 F1 서킷들 중에는 중국의 상하이가 20만 석이 있었어요. 관중석만.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 같은 데는 미국에. 25만 석 정도가 있는데 그랑프리 기간에는 이제 잔디밭에 앉고 비가 오더라도 막 진흙탕이 돼도 그 좋다고 뛰어다니는 왜 비 오면 우비 입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랑 막 그런 즐거운 거 있잖아요. 그걸 즐기는 게 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좀 진흙탕 좀 밟았다고 이거 좀 보기 그렇다 이러면은 이미 모터스포츠 보는 쪽에 자격이 없다. 아니 자격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직 많이 안 겪어보셨구나. 아니 그런 분들도 자격이 당연히 있고요. 자격은 있지만 많이 겪어보시면 자연스러워질 텐데 처음이라 어색해서. 내가 이제 약간 표 가격만 생각하면 아주 고가의 오페라를 보러 온 것 같은 막 정장 입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표를 사고 왔는데 구하기 어려우니까 진흙탕에 비 오는데 던져 놓으면 누가 좋아요. 그런데 모터스포츠는 원래
차가 지저분해지고 이 막 먼지가 나고 그 기름 타는 냄새가 나고 이걸 즐기는 그 문화라 진흙탕이 즐거운 거예요. 비 오면 다 땡큐네요. 예, 그래 비 오면 오히려 축제예요. 예, 그래서 막 비 와서 레드 플래그 나면 이 언덕에 잔디밭 같은 데 있으면은 심지어 뭐 말레이시아만 가도 다들 거기서 막 장판 깔고 막 미끄럼 타고 막 비 오면 좋다고 춤추고 막 DJ 파티 열고 이런 분위기인 거죠. 아,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모터스포츠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축제고 저기 차를 달리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로 굉장히 그 정교한 거에서 뭔가 멋진 기록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나의 즐거움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내 차의 즐거움을 일부를 좀 판타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모터스포츠라는 건 결국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꿈의 기계고 모터스포츠는 그 꿈을 실현하는 곳이거든요. 아니 업으로 하시는데도 이런 표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꿈과 희망과 판타지의 저는 그냥 차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고 진짜 업으로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진짜 전문가. 저는 이제 길만 닦고 길만 닦고 아 정말 이야기가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려봤는데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F1에 새로 입문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장난감 처음 자동차 장난감을 쥐었을 때의 그 즐거움 내가 그냥 아이처럼 좋아하는 야 빨리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어떻게든 빠른 게 좋으니까 강한 게 좋으니까 마징가 제트와 로버트 태권브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런 판타지 같은 싸움이 펼쳐지는 곳이 F1이고요. 나의 그 자동차에 대한 꿈을 실현해 주는 것이 모터스포츠니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 전문적인 거 이런 건 필요가 없거든요. 나중에 다 알게 되고요. 업으로 하면 당연히 다 알게 돼요. 그냥 팬들이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조금만 진입장벽은 높아요. 높은 게 사실인데 조금만 넘어가면 굉장히 즐거운 놀이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본능대로 오시면 됩니다. 본능. F1이 아니어도 국내에도 뭐 대회 같은 게 있는 거죠. F1은 모터스포츠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모터스포츠 나의 차로도 할 수 있고요. 이 모터스포츠 직접 하셔야 돼요. 어떤 모터스포츠 이벤트라도 꼭 가셔서 현장에서 즐기셔야 되고 퇴근길에 과속하시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절대 공공도로에서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킷에서는 그 공공도로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셔도 서킷에서 하는 거에 반의 반도 안 돼요. 서킷에서 내 차로 해도 돼요? 그럼요. 물론 아주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 타이어나 브레이크 요즘도 그 이슈가 좀 있는데 이건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신경 쓰시면서 내 차로 하셔도 됩니다. 좀 이렇게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터스포츠의 저변이 좀 확대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윤재수 해설위원이자 최고의 모터스포츠 이야기꾼 정말 완벽한 수식어인 것 같습니다. 함께 F1, 포뮬러1의 시작과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남은 F1 시즌 멋진 중계, 멋진 해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